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1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폴란드는 K2전차 800대분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이제 9월 즈음에는 폴란드의 K2전차 2차분 정식 계약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뒤통수를 거하게 쳤습니다. 사흘 뒤인 6월 24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이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유럽 공동전차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독일, 프랑스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흘 뒤인 6월 27일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프랑스와 독일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신무기 개발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뉴스가 우리를 황당하게 만든 이유는 폴란드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전차 개발 MGCS와 공동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에 참여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K 전차 800대 수출 관련 협상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뭘 믿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인지 한국 방산업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외에도 K를 원하는 나라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K 전차 업그레이드형을 공개하며 차세대 전차 개발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독일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우리도 좀 참여하자고 했을 때 니들이 어딜 감히 라며 폴란드는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폴란드가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전차 1200대를 구매하는 방산 무기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자 자신들이 무시했던 폴란드를 끌어안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던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해 자체 무장에 성공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에 나선 FCAS, 즉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KF-21 블락이 블락3부터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던 한국에 더욱 더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폴란드는 앞으로는 한국과의 K 전차 2차 계약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뒤로는 독일, 프랑스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K9 자주포는 속전속결로 구매하더니 K 전차의 경우에는 2차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들이 K 전차를 사주는 대신 많은 무기를 샀으니 한국은 자기들의 무기, 자주 박격포,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무인기, 지뢰살포 차량 등을 사달라는 활당한 주장을 하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사달라고 조르는 자주 박격포는 대한민국 방산에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이고 보병 전투 차량의 경우 K21이 있습니다. 패시브 레이더는 LIGNX1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사달라는 무기들은 대부분 한국에 필요가 없거나 국산화가 되어 있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던 속내는 무엇이냐? 러시아제 전차를 개량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신들이 현대로템의 K 전차를 개량해서 폴란드 버전으로 만들어 최소한 동유럽 지역에서라도 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차,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뉴스를 슬쩍 흘렸지만 사실 이번 뉴스가 현실이 될지 의문입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폴란드를 자신들의 전차를 판매할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공동 개발국인 프랑스의 경우 딱히 폴란드의 팔무기가 마땅치 않은데 그럼에도 폴란드의 참여를 용인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이전 및 각종 지원을 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기술만으로도 공동 전차, 공동 전투기를 만들어 유럽 전역에 팔 자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폴란드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스웨덴의 참여마저도 거절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한참 낮은 폴란드를 과연 공동전차, 공동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줄지 헛물만 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폴란드 K 전차 2차 계약 파문은 방산 관련 약속은 정식 사인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이라는 중요한 방산 파트너를 잃으니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엄청난 경쟁자들이 한국의 초대형 제안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K 전차의 유럽 실제 현장 테스트를 보고 놀라 K 전차 도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600대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차라리 철도 인프라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루마니아에 K를 대거 납품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뒷목을 잡을 만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공동전차 개발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 공동개발이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5년부터 배치를 시작해 2040년은 되어야 완전한 작전 능력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들 나라들의 목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신제품 전차를 받아보는 것은 빨라야 2040년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배송되었고 K 전차는 사인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배승 가능한데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더구나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F-22 랩터보다 더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해도 개발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되는데 폴란드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선택은 폴란드의 몫이겠으나 어떤 게 더 현실적일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출형 K인 KEX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반응입니다. K 전차는 국내에서 운영하며 입증된 성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유로 사토리 2024 현대로템 부스를 현장 취재한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흑표 전차 KEX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KEX는 K 전차의 능동 방호장치, 원격 무장장치, 전장상활인식 장치 등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를 추가해 기존 K 전차 대비 성능이 한껏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이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4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의 막대한 돈을 들여 흑표 K 전차를 개발했고 그래서 지금 독일과 비견되는 전차를 만들게 되었고 유럽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4차 양산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4차 양산에 들어갈 차세대 전차는 전투 중량 55톤 이하 RCWS 즉 리모트 컨트롤 웨이퍼 시스템, 다목적 유도미사일, 개량형 능동 파괴장치,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능동형 현수장치 및 고무궤도, 경량화 세라믹 복합장갑 등 신기술을 채용해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가진 나라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품질, 기술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한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사이더 몽키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과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은 581대의 로켓 발사기를 포함해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군단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부대와 맞먹는 전력을 가진 포병부대가 두 곳이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입니다. 제1포병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병여단으로 K9 자주포, 천무 M270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모두 합해 300문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 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일본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가진 박격포와 자주포를 다 긁어 모아도 제1포병여단이 가진 화포에는 못 미칠 정도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갖고 있는 화포를 모두 합해야 300문이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제5포병여단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을 사수하는 여단으로 이런 거대한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으니 유럽의 화력을 모두 합해도 한국의 화력을 못 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이더 몽키가 보도한 화포 세계 1위는 한국이라는 소식을 외신들도 퍼나르며 한국을 화포의 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역시 군사 분야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의 포병 전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 전하며 한국을 1위에 올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K9 자주포가 곧 루마니아에 온다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망의 K9 10번째 운용국가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역시 60년 넘게 운용 중인 팔라딘을 대체할 새로운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병 전력 세계 1위의 한국을 옆에 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폴란드가 이런 한국의 전차 기술을 이전받고 현지 공장을 통해 동유럽으로의 수출까지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돈 쥐도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1일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쇄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2배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5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g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g 무게를 줄이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 미니 타우러스를 탈 수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 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톡히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 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0 1.25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울러스 350K1을 KF-21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타우러스 350K1을 FA-50과 KF-21 블록 100을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에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일본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방치된 인도네시아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L 열풍에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L 결풍 영향이 큰데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것이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GPU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이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중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iQV6, iQV8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 AMD MI300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iQV6, iQV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 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AI 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제 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레테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GAA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삼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SK온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값비싼 코발트 소재를 완전히 빼고도 기존 3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코발트 프리코 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기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는 리튬 니켈 흑연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3원계 배터리 소재 중 2차 전지, 금속 원가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단가가 가장 비싼 소재로 꼽힙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DR 공고에서 생산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채굴 과정에서 노동 착취 논란 등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조만간 양산으로 이어지면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SK온은 코발트 함량을 0으로 낮추는 대신 니켈이나 망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발트 프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명과 주행거리 같은 성능도 기존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간 코발트 프리 배터리엔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발트 함량이 적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줄어드는 그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값비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주력하면서 값싸게 내놓고 있지만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철 같은 저온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재원과 크게 다른 주행 거리 성능에 위약금을 매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더욱 가치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코발트는 대부분 중국에서 재련되기 때문에 IRA에 의거해 중국산 광물 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실은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코발트 프리 제품 개발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코발트 비율을 5% 이하로 줄인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상용화해 테슬라와 GM의 허머 EV 등에 공급 중입니다. SK모이 시자, 점우유 또 삼성 SDI 역시 최근엔 니켈 비율이 91% 이상인 젠 6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을 90%로 늘리고 코발트 비중은 5% 이하로 줄인 배터리 NCM9를 개발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국 소비자가전쇼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의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고 있는데 이 SK온 배터리의 위력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이후 차량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악의 눈 폭풍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해당 차에 탑재된 SK온의 배터리가 가정집에 4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65%나 남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역할을 록록히 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경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강타하면서 캐나다 일부 및 온타리오 지역은 100만 곳 이상이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흑한 속에서 이루어진 정전 사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F150 라이트닝 배터리가 자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며 정전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는 자신의 경험을 미국의 커뮤니티 웹사이트 레딧에 공유하면서 F150 라이트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F150 라이트닝 소유자는 레딧에 우리 집에 4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F150 라이트닝이 우리를 구했다며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선택 조명과 TV를 이틀 동안 작동시키면서 정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전이 회복돼 차의 전기를 끄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는 65%나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에는 지능형 전원 백업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유사시에 가정집 또는 야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차 내부에도 11개의 콘센트로 최대 9.6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기능한 것은 SK온이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NCM9 배터리 덕분입니다. NCM9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 비중은 배터리 용량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충전으로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롱레인지 버전의 경우 320마일 514km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는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싸는 SK온의 G 폴딩 기술로 보완해 CES 2022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 완회장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CES 2023에서도 주행거리는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한 NCM9로 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미국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지난해 3%에서 2025년 44%로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6.5%에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공장 설립에 총 40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K온과 포드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들어갈 장비 중 95%가 한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짓는 공장의 장비 및 설비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사용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블루오벌 SK 공장의 장비업체 선정과 발주가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오벌 SK는 SK온과 포드의 미국 합작법인으로 켄터키주에 각각 43기가와트 CGWH 규모 공장 2개와 테네시주에 43GWH 규모 공장 1개 등 연간 총 129GWH 규모의 3개 공장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각 업체의 공시를 역산하면 블루오벌 SK 장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 넘는데 이 중 국내 장비 업체들의 거래 규모는 7,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규모 순으로 톱텍 2,821억 원, PNT 2,217억 원이건, 윤성 FNC 2,088억 원이건, 자비스 161억 원, 이노메트리 131억 원 등인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비 발주까지 고려하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기 단축의 빠른 진행 및 기술력 때문입니다. SK온은 그동안 국내외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SK온의 미국 자체 공장인 조지아 공장의 경우 이미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장비업체 비중이 96%에 달했습니다. SK온 전체 장비 구매액에서 국산화 비율은 2년 연속 94%를 웃돌았는데 이에 대해 SK온 관계자는 블루오벌 SK 장비 발주로 국내 업체들이 고용 창출을 비롯해 2조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말에 2조 원 물량을 추가 수주했는데 지난 1월에 또 4조 원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난 해고 10월만 해도 배터리 제작에 있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벌써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리튬과 코발트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그런 저력과 원동력이 나오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